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주식 좀 올랐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괜찮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오늘 우리 장 기대를 좀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언제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지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 경주마 한번 달려보죠. 오늘도 같이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변동성이라는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요즘 증시판, 험난한 항해를 도와줄 이분을 1등 항해사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과 투자에 확신을 할 수, 글쎄 뭘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한 건 있죠. 분석, 리스크 체크 이런 게 확실히 선행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표 브레인 김태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린이집 원장 그리고 파이어족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쟁이 수식어는 많은데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탈 관리 오늘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반가워하는 얼굴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장이 롤러코스터 타고 이럴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분을 모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실 거예요.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시장에서 교집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볼 건 해보자라는 주의로서 이런 이슈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장님 컴퓨터 안을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화면을요. 눈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 많은 숫자를 다 보세요? 아니 이게 원래는 모니터 두 개로 이렇게 크게 보는데 네. 노트북이니까 좀 섞어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노력하고 분석해야 또 좋은 성과가 나오고 하겠죠. 자,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주 화두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오늘 제대로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인도 태평양이란 얘기, 공급망, 경제 안보, 외환 시장의 가상화폐 얘기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전개됐던 거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건 경제 쪽 아젠다와 안보 쪽 아젠다를 다뤘을 때 각각 배석하는 사람도 전혀 달랐고 네. 그리고 그 주제를 다루는 그 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전혀 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게 혼재되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제 이슈와 안보 이슈를 섞어서 아젠다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주제가 중첩되다 보니 실제 화면상에 뒤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양쪽의 주무부처들 또 양쪽의 전문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제재라는 측면에서 국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직접적으로는 그냥 군사력 또는 그 나라의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오자마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때 방문한 시간대가 미국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 때 가장 메인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바이든을 배려해 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장소를 반도체 공장으로 한 것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복돼서 있는 걸 들춰봤더니 그 안에 반도체가 우리 흔히 말해서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세탁기, 냉장고, TV에 쓰던 반도체를 떼다가 탱크에 붙였던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이처럼 반도체라는 건 이제 어느 나라의 국방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세레모니를 우리가 선물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러면 늘 만찬장에서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건배 제의를 했어요. 그 같이 갑시다가 안보 동맹을 크게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고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술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삼성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현대차랑도 좀 긴밀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셨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는 반도체 이런 화두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원자재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급망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린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밀 같은 곡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미국이 다 생산할 수 있고요. 곡물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고 그 수입원이 이제 대만과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나노 부르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는 TSMC와 삼성전자만 생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존재를 하지만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한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삼성전자를 바로 방문한 이유, 그리고는 현대차와 이렇게 얘기한 이유 자체가 미국의 산업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꼭 필요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올 때 반도체 공장, 그리고 갈 때 현대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또 하나 있었죠. 원전. 이 섹터들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괜찮겠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요. 이게 미리 올랐느냐를 우리 선반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장을 봤을 때 개인적인 좀 걱정은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 기아차 미리 올랐기 때문에 미리 올랐은 거를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 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 선물도 심지어 플러스였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밀리던데 그 중간에 10시 반에 중국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시작을 해서 조금 밀려버리니까 우리 시장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좀 선반영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시장 살펴보면은 어떤 종목이 계속 떴냐면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예를 들어 UAM이라든지 이런 테마성 섹터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차이는 뭐냐면은 네. 미리 뭐 전기차 공장 조지아 이슈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고 기타 뭐 SMR 관련은 원전 관련도 이미 지난주에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알고 있었던 이슈는 팔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건 저는 이게 UAM 쪽 로보틱스 이런 쪽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6조 이상에 더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성의 없이 그렇게 선반영했다는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시장이 그만큼 지금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기준으로 얼마 전에 올라왔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식의 이슈가 있어 올랐냐면은 1분기 컨센보다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 같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가 미리 땡겨서 올라오는 중이고 네. 이것이 기조적으로 바뀌려면은 아마도 2분기 실적이 좀 더 컨센트가 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로 봤을 때는 이거죠. 지금 자동차 쪽에서 봤을 때 과연 24년도, 25년도에 조지아 공장 완공될 텐데 그게 어닝이 바로 붙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꽤 먼 어닝이거든요.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붙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먼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PBR이 0.7배 정도 되고 퍼가 7배 되니까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현대차 기준으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차세대 모빌리티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늦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적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조금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든지 좀 시간이 걸리는 이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반응하지 않은 걸 본 뭐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돈을 쓰는 건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뭘 오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맥락에 가깝습니다. 현대차나 지금 삼성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이런 것을 이번 세레모니를 기념해서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빈이 오셨을 때 삼성과 현대도 뭔가 조금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로 도움을 드린 것뿐이지 이게 주가를 특별히 더 견인할 만한 호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 선임 기간인데 네. 바이든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지율이 정말 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적신호가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항상 선거에 지는 건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자기가 찾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주쳤던 사진 그리고 그렇게 잡힌 사진들보다도 오히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잡힌 사진들을 더 많이 송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과 현대가 미국의 큰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 하나 해준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 아까도 보니까 방위 산업 쪽이 뜨고 항공우주 쪽 좀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거는 좀 뜻밖이었나요? 그 예상치 못했나요? 선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럼? 예, 이게 일단 그 시장에서 선반영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지을 거다라고 하고 또 현대차랑 같이 나가는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부터 살짝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피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최근에 꾸준히 좀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공장 증설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제 자동차 공장도 짓고 2차 전지도 나간다 그러니까 그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주 혹은 지난달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UAM을 현대차가 진출한다. 그리고는 뭐 보스턴 다이맥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출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도 로봇을 진출한다고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또다시 이게 또 이제 대규모 투자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하고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가만히 있다가 얘 투자한다고 하면서 좀 쏜 느낌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약할 때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투심도 좀 약할 때 좀 쉬고 있던 종목들이 떴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11차례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미국도 당황한 게 당연히 맞고요. 지금 러우 사태 때문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급망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잡으려면 공급망이 해결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 충분히 언급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 당연한 거고요.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조금 꺾이는 와중에 신차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이 안 꺾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중고차는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급망은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의 바로 실적 개선 여부로 갈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장 견학하고 이럴 때 바이든만 간 게 아니고 퀄컴 CEO가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퀄컴하고 뭐가 있나요? 나름대로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망 교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웃돈 주고 사게 되고 다른 많은 산업재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의 입장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을 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사태 이후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변경이 될 텐데요. 그때 변경이 될 때 우리끼리 따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큰 중장기적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자유 또는 민주 진영에 거기를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맺는데 우리 한국도 중추적인 역할에 포함시켜 달라, 들어와 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현대,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땡큐 이랬어요. 아, 고맙다. 우리한테 투자해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도 얻는 게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겠죠? 서로 간에 실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은 이게 실익이 우리나라에도 있나라는 생각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실익을 얻을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미국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이제 가능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에도 한국에도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될 수 있는지는 경제적인 혹은 뭔가 우리 투자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네. 굳이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업체들 아까도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큰 업체들은 주식이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 반면에 이 소재 업체, 부품주 이런 거는 반응이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보장 업체로 봤을 때 작년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장전을 해서 장비주들이 더 나갈 수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포토레지스트, 강강액 쪽 만드는 소재 업체들이 많이 떴거든요. 그건 처음에 이제 갈 때 이제 이 두 업체랑 같이 증설을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처음 봤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앞으로에 대해 기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전 2차전지 장비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 셀 업체들이 증설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였거든요. 네. 근데 계획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환호를 일만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장물에서 이번 주 넘어오는 거 보시면은 2000년 소재 업체에서 장비 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아까 교집합을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교집합은요. 오르는 게 조금 리스크입니다. 요즘. 그러니까는 시장이 자금은 제한됐는데 제한된 자금 가지고 여기를 팔아야지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미인대회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LNF가 7조짜리 공실 나온 다음에 소재가 굉장히 세게 쏜 상황인데 이 다음에 추가적인 뭔가 공시가 나올 거 있겠느냐라는 부분 봤을 때 의문적인 상황에서 장비주 투자가 나왔던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뭐 증권사에서 장비주에 대한 굉장히 뎁스한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잘 살펴보면은 장비주별로 매출이 언제 반영되는 시기까지 다 찍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오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장비주가 한 3달 쉬었거든요. 3달 쉬었는데 아마도 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종목별로 아마 좀 굉장히 차등별로 매출 들어가는 시기에 따라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하신다면은 내일 정도부터 매매하시기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방금 말씀해 주셨고 소재 부품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인더스트리는 분명 이번 이런 스케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호재들이 있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의를 꽤 하는데요. UAM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UAM이라는 단어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인더스트리가 이제 숙성 단계로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밸류를 창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행체는 즉 뭔가 떠다니는 것들은요. 네. 그 안에 동체 안에 있는 하다못해 이 컵 홀더 하나하나도 규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규격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저런 동체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교통 인프라와 교통 관련한 법 제도를 구비하는 데는 우리나라도 지금 스케줄을 잡은 것이 203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쌀 때 아주 중장기적으로 넣어놓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뭐 굳이 다른 말 드릴 건 없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너무 내겠다. 이게 더 많이 상승하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산업이 너무 초기 단계인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대 정의선 회장을 당초 15분인가 만나기로 했다는데 이게 50분으로 길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궁금해했고 그다음에 7조 투자하는데 6조를 더 투자한다. 그래서 신사업 관련 투자를 또 한다 이래요. 현대 신사업 관련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UAM입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대 말고 UAM 사업에 관심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동체를 직접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UAM의 초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UAM 동체 만드는 회사 중에 일부는 한국 지사를 이번에 설립하기로 하고 내부에서 한국 지사장을 모집하기 위한 그
지사장 공모를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서 네. 하고 있었어요. 네. 바로 이런 과정에서 현대는 항상 전략이 국내에서 먼저 자동차나 뭘 팔고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고속전철도 그리고 나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인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국내 시장에서 해외 UAM이 떠다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투자 계획을 아마 공포한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깜짝 발표였나요? 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신사업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사업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텍사스 그 뭐였죠? 그렇죠. 가가지고 보스턴, 왜 네, 저 보스턴 그 다이나믹스, 로봇 네. 개가 막 뛰어가고 네네네네. 몇 봤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예. 이제 인수를 했고 인수 네.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비를 들여가지고 네. 인수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좀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UAM 같은 경우에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모터쇼,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쇼에서 그쪽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발하겠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의 그 회담 자리에서 이 내용이 나올 줄은 좀 몰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UAM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로봇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등락도 좀 이제 변동성도 큰 편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조금 지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건담처럼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로 로봇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AI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약간은 이게 로직을 짜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화 기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UAM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법규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조비라는 기업이 겨우 이제 시제품을 2대 정도 만들어서 띄워서 이제 좀 시험 비행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는 2025년 상용화인데 그게 과연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이제 꿈만 갖고 가는 주식은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현대차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고 이제 지금 투자하는 게 전기차하고 미래산업일 텐데 근데 전기차 하면 미국에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가 있잖아요. 테슬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미국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지으면 그 지역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일을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테슬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랑 현대차를 비교하려면은 점유율을 좀 봐야 되거든요. 점유율로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1분기 시장에서 21만 5천 대 전기차가 팔렸는데 그중에서 테슬라가 12만 6천 대, 7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4%, 기아차가 5%, 6천 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려면은 일단 적어도 점유율 자체가 10%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밸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테슬라 지금 그냥 개별 테슬라 보면 말씀드릴 땐 요즘 풍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그걸 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도 제가 보기엔 조금 있는 것 같고 ESG 좀 탈락한다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안쪽에서 개별주 투자 같은 경우는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마무리된 수준에 말 것 같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을 경우는 지금 입장 밸류는 현대차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군요. 빠졌다라기 보기보다는요. 빠지기도 했죠. 근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700불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11% 빠졌다가 밑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테슬라랑 이거 했을 땐 제가 보기엔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미국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랑 지금 현대차는 어떤 주 봐야 되느냐가 조금 다른 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김에 그냥 UAM이랑 자율주행 로보틱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총 보시면 되고요. 오늘 뜬 것도 시총 1,500억 언더입니다. 상한가 쳐도 1,500억. 그러니까는 장 안 좋을 때 한 번 움직이기 굉장히 편했던 주식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지난주에 뭐 GMO 회사가 갑자기
그 UAM 쪽에서 빠졌거든요. 거래 정지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막 움직이게 될 때 밸류 보기 어렵고요. 또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틀렸을 때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 되겠네. 정말 들어가는 조심해야 돼. 분들은. 예. 그러니까 몇 백만 원 하더라도 네. 제 예전 기억인데 6호가 내려야 됐어요. 몇 백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은 거래가 진짜 활발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죠. 그렇지만은 좀 투자의 기본은요. 내 투자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래, 유동성이 나오느냐까지 정리하면 어떨까 이건 싶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머스크하고 바이든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얘기 한참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나는 공화당 찍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선거를 앞두고 해서 그럼 재밌어요. 이거 뭐 미움털 박힌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이제 가십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 스캔들도 한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괘씸죄로 미국 정부에서 푼 거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정부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2차 전지 우리 K 배터리는 뭐 역시 막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세계 업체가 합해서 17조 5천억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던데요. 네, 일단은 이제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 만드는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업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곳도 존재를 하지만 지금 상용화에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잘 나가는 국가라고 하면은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CATL과 아니면 BYD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생산 자체는 한국을 압도하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 세계에 진출을 하면서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 LG와 SK 그리고는 삼성에서 원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이제 배터리였죠. 그 배터리가 좀 더 이제 지난 20년간 이제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이 되면서 대한민국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는 테슬라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중국 배터리를 미국에서 쓸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뭐 이게 깊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특허 문제 뭐 이것저것 많이 좀 엮여 있긴 하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배터리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뭐 ESS 혹은 전기차라고 하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이 많은 것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국한테 넘긴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투자를 좀 종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이미 자동차 배터리로 좀 많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엄이라고 하죠. 이제 옵티엄 맞나요? 옵티멈?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해가지고 따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그쪽으로 납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가 LG 마그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이제 공장을 지어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이제 LG와 SK, 삼성은 조금 제외라고요. LG와 SK가 앞으로 차세대 전략적으로 배터리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가 전략을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렇게 당연히 투자하는 거는 조금 당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확 튀어오르겠네요. 그러면 저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빼놓고 성장이 있으면서 그 이익이 보이는 섹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셀 3사들 그런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오히려 셀 업체들만 양극재 업체들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차이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이게 규모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계속 증설이 이루어진 와중에서 계속 전가를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소재 업체가 아직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3사보다는 지금 소재 업체들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와중에서 장비주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3사
그리고 양극재 회사, 그리고 장비주 해서 봤을 때 순서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는 장비주가 지금 입장에서 조금 순서에는 투자가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항상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얘기 들어보면 무슨 장비 소재, 양극재, 음극재, 리튬이 어떻게 되고 뭐 나노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회사들이 다 달라요. 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순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재 업체 양극재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 움직였고요. 첨가제가 첨가제? 예, 첨가제.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전해 액이라 그래서 그 양극과 음극을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첨가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 지금 장비주 오늘 움직이고 있고 약간 순서예요. 근데 작년에 움직일 때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항상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를 보고 움직이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각 종목별로 관심 종목을 좀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세팅하면은 아 오늘은 여기 움직인다 여기 움직이다가 한 열흘만 보면 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시총 단위까지 같이 보신다면은 제가 보면 원활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3나노 반도체라고 막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뭔 반도체가 3나노 반도체? 그러니까 공정별로 미세 공정이 3나노고요. 5나노, 8나노인데 지금 TSMC 5나노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공정별로 난이도에 따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부품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이게 그쪽 자체가 워낙 일감 자체가 나눠서 들어가는 중이고 일반적으로 그쪽 업체들을요 후공정 장비주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공부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후공정 쪽도 따로 갈 수 있고 시스템 쪽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또 가다 보면은 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쪽이 또 약간은 DDR5 쪽에 엮여가지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마다 지금 시즌에 따라 재작년에는 그쪽만 움직였고 올해는 DDR5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왜 움직이는지 그거 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각 증권사별로 산업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보고가 나와 있고 산업보고서 안에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밸류체인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는 산업보고서 살펴보는 게 요즘은 가장 빠르고 솔직히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개별 종목 레포트보다는 그거 좀 빨리 움직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세세한 걸 모르겠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무거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손대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2차 배터리와 함께 조망하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었냐면 양국 정상들이 배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 단어를 더 언급했는데 광물과 관련돼서도 연대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요 광물 원자재가 없으면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주요 광물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상당히 친중 성향에 있는 국가들이 많고 그리고 친중 배터리 업체들이 그쪽에서 광물 자원에 대한 수급에 대한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든든한 예를 들어서 우군이 돼준다면 우리가 2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익히 듣는 회사들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원전 관련해서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었는데 원전 동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래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로서 원전에 대해서 저의 시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흐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의 시각은 UAM이나 로봇이나 원전이나 똑같은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은 원자력을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짓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걸 허락을 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원전의 방패장도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방패장이 우리 집 뒷산에 들어선다. 누가 이걸 허락을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는 원전 하나를 짓는데 5에서 10년 정도 이제 위치도 선정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0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한 정부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더 늘려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좀 지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사가
공사가 중단돼 있는 원전을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그걸 완성한다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새로 이 원전을 많이 만든다 이런 건 좀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R 얘기가 나오는데 SMR 일단은 기술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사능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SMR이 아직까지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럼 이 단계에서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 보시면은 상용화 시점이 2030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런 것을 2030년까지 들고 가셔도 되죠. 들고 가셔도 되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작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날뛰었습니다.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많이 오면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한 5년, 10년 정도 열어보시면은 차트가 2차 전지 혹은 반도체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갈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시가총액이 좀 낮은 친구들이고 지금 차트들을 보시면 안 부러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좀 부러지긴 했는데 또 움직임이 보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재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주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원전을 세울 수 있으면 전망이 좋을 거다. 우리 집 앞에 원전을 못 세우면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투자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뭐 탈원전 기조였지만 글로벌 시장을 보면 탈원전을 외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탈원전에서 원전 시대로 가면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원전에 좀 선점하는 건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지금 얼만큼 빨리 그것들이 정책화될 수 있는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시간이 같은 좀 꽤 거예요. 걸리고 네. 한 그 원전 1고리기 하나씩 얘기할 때도 10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걸리거든요. 그 10년 이상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되긴 하는데 그냥 매매 플레이는 편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계속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요새 내용이 나올 거니까는 그럴 때 한 번씩은 차익 실현하자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빠질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어닝이 좀 멀긴 멀다. 멀긴 멀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사명이 바뀌었죠.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작년에 한 12배 정도 나온 상황인데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원전에 주목했던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등장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원자력 강국,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원자력에서 에너지 수급을 받는 비중이 7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자력에 집착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영미권 중심으로 석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석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원전 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석유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한국 이 기술들의 표준족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많은 다른 제3세계 국가의 원자력 발전에 어떤 모멘텀이 돼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작가님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원자력은요. 우리 집 앞에 그 원자력 발전소 놓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산업화하거나 실제 장사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그렇죠. 집에 원전 안 좋은데. 아무도 안 하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SMR이거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이 이런 데 있죠. 자동차 타고 한 3시간 가면 한 500가구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SMR이에요. 자, 그런데 이 SMR은 우리나라에는 그럼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죠. 우리는 이렇게 SMR로 각각 동네마다 가가호 원전을 놓는다라고 하면 그 가가호 동네 주민들하고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처럼 경주나 경북의 일부 지역에서 대형 원자력을 짓고 전국적으로 광역망으로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SMR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SMR 표준을 만들었던 국가 중에 하나고 이것에 대한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그런 기회를 이번에 좀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다뤄졌던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얘기라고 전해졌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 환율 얘기가 어디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일단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외환 동맹을 맺겠다라는 좀 애매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만드니 어쩌니라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좀 언론 플레이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좀 내부를 까보면은 상설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체결하는 국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을 보시면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곳이랑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축 통화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이랑은 상설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흥국 통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3개월 혹은 한 번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이런 것들을 뭐 1년 혹은 3년, 뭐 길게는 5년씩 좀 길게 가져가는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글로벌 외환 시장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는 유럽의 유로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원화랑 다르게 움직였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안 좋고 자본 시장이 조금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달러만 다들 사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도 우리나라만큼 약세로 갔고요, 파운드화도 약세로 갔고, 엔화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약세로 간 걸 보면은 결국에 지금 이게 외환을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 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것 때문에 최근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3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위안화도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도 1280원에서 지금 12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동맹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것도 함께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은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이 샀냐 그러면은 외국인이 안 샀습니다. 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달러, 채권 시장, 그리고는 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 이제 미국 밖으로의 매수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외환 동맹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상설 통화 스와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 정도 지위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외인들이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외인들이 돌아오면 환율이 안정되는 겁니까? 환율이 안정되면 외인이 돌아오는 겁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환율이 1264원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끝난 이유도 미국, 중국이랑 이제 관세 일부 철폐 얘기가 좀 오후에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서 중국 위안화도 같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마감 남겨놓고 한 30-40분이 쭉 땡겨서 끝난 게 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통화 스와프를 지난주에 기대를 했던 상황이고, 그러고 해서 실망한 외국인들이 오늘 추가적인 매수세가 적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이슈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갚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하루 이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빅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증권사 예측 봤을 때는 25bp 정도로 컨센이 모아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새로 이제 그 한국인 총재 되신 분께서 처음에 50bp에 대한 부분일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런 변동성을 조금 확인 후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이번 주에 뭐 금통위도 있고 뭐 FOMC도 저기 회의록 발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 후반부에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할 때 굉장히 빠른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면도 있을 텐데, 안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더 급했던 쪽은 사실 미국입니다. 지금 대놓고 직접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간접적인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고, 거기다가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보면 네. 미국은 좀처럼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을 찾기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그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급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경제전 여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이런 경제 동맹, 공급망을 우리들끼리 쓰겠다라든가 중요한 미래 산업에 대한 표준을 우리들끼리 가져가겠다라는 이 압박감은 굉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너도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관세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본인들 물가가 급한 것도 있었지만요. 이런 형태로 보이면서 중국 압박하기 위한 용도도 많았고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한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빈으로서 많은 선물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답방을 가겠죠. 그 답방을 갔었을 때 우리가 많은 걸 받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역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제 국빈이 와가지고 이제 당선을 축하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주 긴급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지위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좀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좀 오랫동안 참여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많이 부러졌습니다. 특히 그때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현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좀 이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의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좀 강경하게 부딪히면서 무역 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중간에 껴가지고 박살이 났지만 그때 S&P 500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박살이 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위시해서 다 박살이 났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두고 뭔가 경쟁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사드 사태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처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또 부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미국이 부러지는 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긴축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경제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히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세를 인한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너무 이제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못 살게 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우리 정권이 어떻게 좀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다 같이 가자 그러는데 뭐 굳이 못 살게 군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 못 살게 굴죠. 등치 큰 형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편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바이오 주식이 꿈틀거려요. 근데 또 무슨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와서 이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은 미리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하수부터 움직였고 6월 초에 ASCO라고 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라는 게 해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주식은 학회를 앞두고 미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예전에 코로나 때 당시만큼 바이오테크 주식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틈새 시장에 들어오는 중에 원숭이 두창이가 그게 뜬 거예요. 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천연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연락을 받은 거는 이거죠. 뭐가 천연두인지 뭐가 바이오인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오늘 많이 뜬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식으로 회사와 연관이 될 수 있을지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냥 편하게 테마성으로 붙은 건데 네. 기본적인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매매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바이오 담아서 뭐 10배, 뭐 20배 막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업체인지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급변하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달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